뭐 원자를 확대 안 하면 그럼 어떤 초이스가 있습니까? 제한이 없으니까. 이제 탄소 중립 가려면은 수요 측면에서는 전기 아끼는 게 최고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화석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로 쓰라 이겁니다. SMR은 선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석적으로 봐도 뭐 대형원전보다는 안전합니다. 송전망에 줄 수 있는 부담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도 한 번도 그게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안전을 더 확인하는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에 효용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가 나서야 되는 것이죠. 자, 3프로TV 퇴근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의 주제는 원자력 발전입니다. 요즘 뭐 미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다시 또 늘리겠다고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고 또 관련 주식들 잘 오르고 있고 유럽도 한동안은 탈원전을 하려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또 다만 원전과 관련한 또 새로운 그 에너지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 보면 여야 후보의 공약이 좀 다른 면이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 오늘 한꺼번에 좀 해결해 보려고 중앙대 정동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교수님도 기자들 전화 받는 시즌이 있으시죠? 막 전화 많이 올 때도 있고 또 한동안 안 올 때도 있고. 늘 그렇죠, 뭐. 예. 요즘은 주로 무슨 질문들 많이 받으십니까? 아유, 글쎄요, 이거 이런 거에 대한 오해가 좀 많네 내지는 뭐 최근에는 뭐 이제 아무래도 뭐 체코 원전 수출 거기에 관련된 게 질의가 많았고 그 다음에는 뭐 요즘에 한참 또 대선 시즌이니까 예. 그 다음에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에너지 정책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차이점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가 좀 많았습니다. 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기자들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거고 다만 거기에 대한 교수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뭐 이제 이런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것 같기는 한데 네. 교수님은 원전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하고 좀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쪽이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쪽에 좀 생각이 있으세요? 피할 수 없습니다. 어, 예, 원전을 확대 안 하면 그럼 어떤 초이스가 있습니까? 제한이 없으니까. 네, 뭐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냐면 한 600테라와트 정도 돼요. 600테라와트가 얼마냐면은 서울시가 일일에 쓰는 게 50테라와트 정도입니다. 그거에 한 10배 좀 넘죠. 한 12배 정도. 근데 2050년 탄소 중립 가려면은 그것이 한 2배 정도 늘어야 돼요. 1200테라와트.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되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면 화석 연료를 줄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은 이제 탄소 중립 가려면은 수요 측면에서는 전기 아끼는 게 최고입니다. 예, 뭐 그 방법밖에 그렇겠죠. 없죠. 네.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뭐냐면은 전기화입니다. 첫째 전기화.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화석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로 쓰라 이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부들께서 아침 식사할 적에 가스레인지 켜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인덕션으로 바꾸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그 전기를 갖다가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라 이겁니다. 그럼 무탄소 에너지는 이제 재생과 원자력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 두 개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현재 총 에너지에서 전기로 쓰는 비율이 20% 조금 넘어요. 예. 그런데 국제 에너지 기구의 그 분석에 의하면은 탄소 중립 가려면은 총 에너지의 50%는 전기를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탄소 전기로. 그렇죠. 총 에너지의 50%를 갖다 무탄소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기존 전기가- 보일러도 다 전기장판으로 바꾸고 맞습니다. 그러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 난방도 지금 우리가 그 가스 발전에서 나오는 열명합 반전 뭐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가스로 직접 난방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전기로 하려고 합니다. 전기로. 그다음에 그 전기를 갖다가 무탄소 에너지로 공급하라. 그러니까 뭐 전기 수요 규모가 늘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전기를 갖다가 무탄소 전후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는 경로예요. 그래서 원전을 갖다 확대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해야 돼서는 약간 그거는 좀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거 갈 길이 거기밖에 없네. 답이 없구나. 예, 결론에 거기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아직 그냥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렇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 이쪽으로 오겠지라는 생각이시겠군요. 아니요, 저희는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너무 정치화돼서 그렇습니다. 정치화돼서. 우리나라가 에너지가 정치화된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죠. 뭐 독일, 또 당연히 그 총선 때마다 이슈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맨날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죠. 예. 또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이죠. 이게 너무나 정치화돼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갖다 실제를 뜯어보고서 예. 정말로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초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는데 뭐 다양한 생각들 때문에 서로 이제 충돌을 정치적으로 하고 있다. 뭐 그게 뭐 이제 여러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이걸 들여다보게 되고 앞으로 25년 후에 우리가 한번 뒤를 돌아보긴다면은 예. 우리의 선택이 뭐가 있었냐를 찾아보게 되면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택을 갖다가 지금도 논란을 했다는 것은 약간 좀 저한테는 슬픈 얘기죠. 알겠습니다. 친환경으로 갈까 안 갈까의 문제가 아니라 가기로 했다면 이건 원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전기를 안 쓰거나 크게 줄이기가 쉽지 않을 테니. 예, 그 탄소 중립이 하나 이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에너지 안보가 사실 1973년 중동 정쟁 이후에 거의 50년 만에 에너지 안보가 이 에너지 그 공급 정책의 가장 핫 이슈로 떠올랐어요. 예. 뭐 탄소 중립은 좀 먼 얘기라 칩시다. 뭐 25년 후니까. 하지만은 에너지 안보가 너무 이제 뜨거라 하는 이슈가 됐으니까 그런 걸 봤을 적에도 뭐 피하기 어려운 이슈죠. 예. 그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죠. 미국은 바이든 정부 때도 뭐 원전을 한 3배 정도 더 늘리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뭐 4배 정도? 언제가 기준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50년입니다. 2050년까지 현재 4배 정도 늘릴 네.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고 어떤 점이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민주당과 공화당도 양당 체제 아닙니까 미국도? 민주당은 한때는 원자력에 대해서 약간 좀 그 뭐 이게 썩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고민해 보니까 방법이 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3배 늘리겠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공화당 정부랍니까 지금 트럼프는? 예. 공화당 정부에서는 3배 갖고 되겠어? 그 4배로 가자는 것입니다. 음.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뭐 원전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행복한 고민입니다. 왜냐면 말이죠. 원전을 하고 싶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미국이 원전을 갖다 하자라고 이렇게 양당에 밀어붙여도 잘 못하는 이유는 원자력 전기가 비싸서 그래요. 원전이 더 비싸요? 원전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원전이. 워낙에 원전이 비싸가지고 지금 뭐 그런 것인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계속 운전하겠다는 보조금을 줍니다. 왜 총자에너지니까 예. 재생에너지 똑같이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원전을 키핑하려고. 근데 우리나라는 원자력 에너지가 제일 싸요 지금 현재. 제일 쌈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건설에서 그 투자하는 돈의 거의 한 90%는 국내에 떨어집니다. 재생에너지는 국내에 떨어진 돈이 90% 됩니까? 그러지 못하죠. 각종 수입해 와야 되는 설비들이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원자력 에너지를 갖다 선택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원전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 대목에서요. 원전은 전 세계가 우라늄을 원료로 해서 전기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우라늄 가격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구입 가격의 원가는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죠. 다른가요? 우라늄 가격이 각각 달라서. 그럼요. 그 나오나요? 원광의 가격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농축하게 되는 비용 그 가격이 또 다르고 그래서 어느 나라나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약간 좀 오류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 나라마다 원자력 발전의 원가가 달라지는 이유는 뭔가 싶어서요. 미국은 왜 비싸요? 우리는 건설비가 비싸서 그렇죠. 발전소 건설비가. 네, 그 원전은 기본적으로 그 자본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에너지입니다. 네. 자본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에너지니까 사실은 뭐 운영비에 비해서는 초기 자본투자가 비싸죠. 그건 우리나라는 원전을 꽤 싸게 짓는 편에 속하다는 뜻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가지고 미국은 뭐가 제일 싸냐면 가스 발전이 제일 싸요. 거기는 가스가 가스가 잘 나오니까. 왜 가스가 싸니까. 반면에 우리나라는 가스 발전이 제일 비싸죠. 수입해 와야 되니까. 예, 제일 그 비싸게 다음으로 해서. 비싼 게 뭐 재생에너지죠. 사실 재생에너지와 가스 발전은 우리나라는 지금 시장 정책을 거의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재생에너지가 조금 싼 거는 그만큼 그 REC를 갖다 베네핏을 주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로 좀 작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시장 가격 정책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원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근데 미국은 비싼데도 늘리려고 하는 건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전기라는 것은 뭐 이프로님도 뭐 하려면은 방송에 밤에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밤에 전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안정적인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기는
이 원가가 싸다 하더라도 내가 필요할 때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 전기를 쓰자면 굉장히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여간에 그 원자력이 필요한 것이 만약 원자력이 없게 된다면은 그 당시에 필요할 때 저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전원들이 굉장히 비싸게 나가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그게 다 소비자 부담이죠. 아, 그래서 우라늄, 우라늄은 예를 들면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을 계속 늘리고 우리도 늘리고 하다 보면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료를 어떻게 그럼 안정적으로 수급해 올 거냐? 그것도 걱정스럽긴 한데 그건 괜찮습니까? 아니면 거기에도 좀 이슈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이슈가 없는데 그나마 우라늄 가격도 이제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짓겠다 그러면은 뛰기 시작합니다. 예. 당연히 뛰죠. 그거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예. 뛰기 때문에. 근데 우라늄 같은 거는 우선 장기 공급기를 합니다. 가스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원전에서 우라늄 공급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 생각에는 연료비가 하여간에 그 원자력 발전 비중에서는 그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10% 이하입니다. 많아요. 그 정도니까 거기서 우라늄 공급가가 뭐 오른다 그러면은 뭐 영향을 주겠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작지요. 그 연료비가 하는 것이. 하지만 당연히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되면은 수요가 늘기 때문에 우라늄 가격도 오르고 또 연료 가격도 오릅니다. 근데 사실 우라늄 이게 그 석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탐사해가지고 매장이 늘지 않습니까? 매장이 찾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에서 우라늄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경제 가치가 없던 것도 이게 경제 가치가 됐네. 그래서 늘어나기 때문에 오르긴 오르지만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원광은 여기저기 좀 분포가 돼 있나 봐요. 우라늄이. 다른 그 석유나 가스에 비하면은 좀 낮습니다. 골고루. 예, 뭐 호주가 전 세계 우라늄 광의 25%를 점유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호주는 그래도 좀 우호적인 국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캐나다, 그다음에 뭐 미국도 세계 한 6위권 정도 됩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물론 러시아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도 많이 갖고 있고 중국도 일부 있습니다만 중국은 우라늄은 다른 자원에 비해서는 좀 적게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거는 뭐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다시 이제 우라늄 광석을 다 또 발굴하고 또 탐사할 테니까. 네. 그거는 무기화되거나 뭐 그런 가능성은 적어요. 석유나 가스도 그것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우리가 우라늄이 그 자원 전쟁의 이슈가 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라늄이 정말로 비싸져서 가지고 우라늄이 뭐 치고받고 싸우는 정도까지 간다. 이게 예. 서로 간에 자원 전쟁 이슈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사용 연료 안에는 천연 우라늄보다 더 많은 그 우라늄 235가 있습니다. 예. 우라늄 중에서 우라늄 235가 사실은 우리가 해결로 쓰는 것인데 보통 천연 우라늄은 얼마 있냐면은 우라늄 광석을 캐내게 되면 거기에 0.7%가 우라늄 235고 나머지는 우라늄 238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한 4.5% 수준으로 농축해 가지고 우리 경수로에다가 쓰거든요. 예. 그걸 다 타고 나오게 되면 그게 사용 해결료인데 그래 약 1%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뭐 천연 우라늄보다도 사용 해결료에 들어있는 쓰고 남은 우라늄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사용 해결료를 갖다가 우리가 재처리하지 말자, 그냥 땅에 묻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땅 속에 버리는 것이지, 그냥 묻어버리는 것이지. 만약에 정말로 뭐 우라늄 값이 앙등돼 가지고 뭐 우라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그를 쓸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우라늄 한번 발전 쓴 걸 또 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만 문제는 이제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한다는 것은 그걸 오용하게 되면은 폭탄 만드는 그런데도 할까봐 그래서 국제적인 감시 체계가 굉장히 뭐 철저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까지 뭐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네. 플러스 일본 그 6개 국가만 공식적으로 거기서 재처리. 갖고 있고 하지만 뭐 인도나 파키스탄 뭐 심지어 북한 뭐 이런 나라들도 뭐 사실은 뭐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갖고 있죠. 그 외에 어떤 나라도 거기에 지도하려고 그러면은 국제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란이죠. 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도 앞으로 그럼 많이 늘어야 될 텐데 걱정하시는 분들은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가 꽤 넉넉히 있냐. 지금 교수님 생각대로 혹은 우리의 목표대로 가려면 지금보다 얼마나 좀 원자력 발전으로 늘린다고 가정하면 가스, 석유, 석탄은 하면 안 되고 줄여야 되고 태양광은 혹은 풍력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것 같으니 그럼 나머지 전기 수요를 원자력 발전으로 채운다면 굉장히 많이 더 지어야 될 텐데 부지 문제나 이런 게
계속 생각보다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프로님 부지는요 우리가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갖다가 공급하려고 해서는 부지는 어느 거나 필요해요. 뭐 예를 들게 되면 태양광도 맨날 부지가 있어야지. 먼저 땅 있는 분들 그렇죠.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 풍력은 물론 그보다는 좀 더 자유롭습니다. 해상 풍력은 좀 자유로운데 어떠한 에너지원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부지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송전탑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원자력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그 부지가 있어야지 그거를 짓는데 예. 그럼 뭐 마땅한 부지가 있느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은 그거는 좀 조사는 해봐야 할 텐데. 근데 간단한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현재 26기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석탄 화력 발전소가 한 30기 이하로 줄어든 걸로 아는데 한때 우리나라가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을 적에 60기가 넘었습니다. 60기가. 그 정도의 발전소가 우리나라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업 구조를 바꾸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갖고 있는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그 발전소의 규모 이런 걸 보게 된다면은 뭐 추가적으로 부지를 갖다가 더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여전히 해안에 해야 되겠죠. 특히 뭐 지진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라고 하면 뭐 삼면이 바다지만 삼면이 다 괜찮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당연하죠. 그 원자력 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는 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예. 지진 같은 것에서도 뭐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은 뭐 쓰나미, 태풍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부지를 갖다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할 때마다 좀 어렵게 찾고는 하는데 네. 뭐 부지 자체가 없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사람들 간의 갈등 뭐 맞습니다. 해소가 그게 문제일 거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부지로서는 지금 있는 거 옆으로 확장하든가 해도 가능은 한 겁니까? 그쪽에 주민들이 뭐 수용성만 있다면? 예를 들게 되면 현재 지금 세월원전, 제 기억에는 세월원전으로 기억되는데 세월원전에서 추가 원전을 짓는다면은 세월원전 근처에다 짓는 거에서 뭐 상당수 주민들이 찬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중에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지를 갖다가 그 차기 부지를 결정할 적에 그렇게 주민의 찬성 여부를 파악하고 그래서 또 지자체가 또 거기에 동의를 해줘야 되고 이런 과정을 갖다 거쳐야 됩니다. 거칠 것으로 봅니다. 네. 요즘은 그 주식 시장에서도 이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기업들이 이른바 테마로도 뜨고 있고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고민해 보니까 원자력밖에 답이 없는 것도 같네 싶으니까 이제 슬슬 그쪽으로 몸이 움직이다 보니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뭐 원전 관련 회사들, 건설 회사들,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각광받을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도 일부 뭐 SMR 관련 업체들도 좀 있고 기존 업체들도 있고 대체로 산업이 그렇게 돌아갈 거라는 예상은 같이 동의를 하시는니까 아니면 조금 좀 다른 변수가 있다고 보세요?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거 뭐 제가 말씀 잘못 드렸다가 또 뭐 그 시청자 분들께서 잘못 뭐 오해가 있거나 또 잘못 뭐 투자를 하시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바라는데 처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종의 가치 투자, 아주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뭐 이 산업에 있어 가지고는 뭐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기적인 수익을 갖다가 찾거나 이렇다면은 원전은 건설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투자를 또 회수하는데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정치적 변수, 정책적으로 이렇게 흔들린다면은 그런 점도 단기적으로 만약에 생각하신다면은 그런 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걸로 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그 설비나 기술들이 해외로 나가서 많이 수주도 하고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정치화되어 있는 나라라 이게 갈 길이 그쪽이라도 쉽게 결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뭐 하겠다고 하면 제일 경제성 있게 지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말고는 큰 대안은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맞습니다. 예상하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예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비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는 올 걸로 보는데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100기가와트 수준이거든요. 100기가와트는 그럼 계속 운전해서 이걸 계속 간다고 쳤을 적에 나머지 300기가와트는 신규 원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원전 지금 가장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최신의 원전 APR 1400으로 본다면은 대략 한 200기 됩니다. 200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한 기 짓는데 5조 한 5천억 개 짓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뭐 미국에 수출할 적에 이번에 체코 수출한 건 한 12조 원, 11조에서 12조 사이로 봅니다. 그 정도에 수출했는데 뭐 미국에 수출할 적한 10조만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그게 2천조 시장이에요. 계획대로 간다면은. 예. 거기에 이제 계획대로 간다면 게 있죠. 그러면 이제 2천조 시장 되는데 미국 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말이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원전 시장은 미국 시장이에요. 유럽 시장이 가장 컸었는데 지금까지는. 예. 유럽에 있는 국가들 다 합쳐가지고 이 나라 몇 개, 이 나라 다 합쳐봤자 뭐 100개 안 돼요. 뭐 영국이 35기가와트를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한 35개 잡고 스웨덴이 한 뭐 10개 하겠다 했으니까 10개 잡고 네덜란드 4개 하겠다. 체코 이번에 2개 하고 2개 더 하겠다. 그다음에 뭐 폴란드 뭐 6개 내지 8개 하겠다. 다 합쳐봤자 100개 안 돼요. 100개 안 되는데 뭐 미국 시장은 뭐 200기를 지금 300기를 트럼프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차치하고 실제로 왜냐면은 세계에서 그 원전을 갖다 공급할 수 있는 그 카파시티가 대단히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하더라도 그게 뭐 일단은 뭐 한 개 10조만 잡아도 2천조 시장이죠. 거기에 우리나라가 뭐 10%만 가져와도 뭐 200조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여러 가지 뭐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뭐 한미 정부 간에 또 뭐 협력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조선산업 우리나라하고 같이 해보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미국이 원전 산업도 우리나라하고 뭐 같이 해보자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우리가 LNG 수입하지 않습니까? 미국부터. 예, 예, 예.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에너지는 원전이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에너지는 원전이니까 이걸 어떤 레버지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저는 뭐 트럼프 행정부하고 딜을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한국 기술이 필요한 한국의 부분이 좀 기술과 있나요? 한국의 산업 인프라가 필요하지요.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그럼요. 그 원전에 들어가는 뭐 제가 정확한 수준 지금 기억 안 납니다만은 뭐 거기 들어가는 펌프 같은 것도 한 5천 개 됩니다. 밸브 뭐 한 2만 개 뭐 아무튼 뭐 거기 들어가는 뭐 파이핑 라인도 뭐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길 정도 될 것이고 뭐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뭐 기재재가 들어가죠. 뭐 열교환기 같은 것도 뭐 수백 개 뭐 필요할 것이고 뭐 아직 대형 장비뿐 아니고 예. 뭐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런 인프라를 갖다가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 국가가 서방에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나라한테 부탁을 해야 될 텐데 왜 우리가 뭔가를 좀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왜냐면요, 네. 이 원자력 산업이라는 거는 일종의 전략 산업이에요. 어느 국가든 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이 나선 게 뭐냐면은 원전이 다시 필요한데 대형 원전은 도저히 자기네들 현재 수준에서 이거를 다시 인프라를 구축해서 나가기는 어렵겠다. 예. 하지만 이게 원자력이라는 것이 전략 산업이니까 어쨌든 간에 자국의 공급 능력을 갖춰야겠다. 그래가지고 영국은 SMR 중심으로 해가지고 SMR만큼은 영국제를 갖다 공급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 원자력도 이제 전략 산업이라서 이게 그 미국의 입장에서 선뜻 조선산업과 같이 선뜻 뭐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뭐 해보자라고 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텐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유대 관계를 갖다 잘 통하고 뭐 우리나라가 이제 중요한 공급을 다른 나라에 맡긴다는 거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거든요. 미국 특히, 입장에서도 그렇죠. 특히 뭐 전력 같은 거는 이게 필수품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외국 기업에다가 한다는 건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지난번에 한번 맺었으니까 그런 관계를 갖다가 더 잘 발전시켜가지고 원전 산업이 간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꼭 주도권을 갖고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은 미국에 필요한 산업이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관점으로 간다면은
미국 해볼만하지 쪽 않을까. 주문 따려면 오히려 우리는 웨스팅하우스와 사실상 한 몸이고 거의 웨스팅하우스 기술이야 우리가. 라고 또 해야 되겠군요. 유럽 가서는 야 우리는 웨스팅하우스랑 관계 없어. 뭐 우리 맞습니다. 독자 기술이 일종의 해야 역인 것이죠.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그 AP1000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갖다 개발했고 우리 APR1400은 사실은 그 ABBC 그 전에 있던 회사로부터 이제 기술을 전수받아서 만들었는데 ABBC를 갖다 웨스팅하우스가 샀어요. 사는 바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소유권이 이렇게 된 것인데 그 기술이 된 것인데 사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거의 30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술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어요. 예. 자기들은 AP1000이라는 걸 자체로 개발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개발해 가지고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게 되니까 이걸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시장에서 견제를 날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원전을 갖다가 많이 팔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AP1000도 팔아라. 근데 AP1400을 갖다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왜냐면 이게 40%더 출력이 또 높으니까 더군다나 뭐 300기가를 가려면은 얼마만큼 이제 그러니까 SMR 갖고서는 미국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전력소를 못 맞추는 것이에요. 물론 SMR도 나온 대로 넣겠지만은 그거 갖고는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형 원전 필요하니까 APL 1400도 그럼 가져다 써라. 가져 쓰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공급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건설 노하우들 이런 걸 갖다가 뭐 미국에 가서 이걸 다 펼치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딜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설비와 생태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와 별도의 뭐 기술적 장벽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즉 미국에서 많이 지으면 제가 보건대네 기술적 경수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기술적 장벽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말이죠. 원전 산업에서 기술적 장벽은 뭐냐면은 규제 기관이 이거를 허가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달렸거든요. 예. 그 규제 기관이 자기가 이제 요구하는 안전 요건을 갖다 못 맞추게 되면은 그는 그 장벽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시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APR 1400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미국의 이른바 그 설계 인증을 받은 노형입니다. 설계 인증을 받은 노형이라서 미국 전력 사업자가 선택하면서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결국은 소비자는 미국 전력사거든요. 전력사가 이걸 살 적에 내가 인허가 받을 적에 혹시라도 인허가를 못 받을 리스크가 있다. 그럼 못 들어가죠. 근데 이건 설계 인증을 받은 원자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없어서 특별히 뭐 기술 장벽이 저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 거기도 해안에 만들어야 됩니까? 미국에는 아닙니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내륙에 지은 것도 있습니다. 내륙에 지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그 처음에 그 APR 1400의 그 원형 그러니까 레퍼런스 플랜트라 부르는데요. 그 참조능을 갖다가 잡은 것은 뭐냐면은 팔로버디라는 발전소인데 그건 아리조나에 있습니다. 아리조나 전력사가 갖고 있는데 그건 사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탑을 세가지고 냉각탑을 써가지고 냉각을 하고 물론 이게 뭐 꼭 사막 가운데 있는 거 아니고 그 지형이 사막 지형이에요. 물론 거기에도 뭐 하천이 있겠죠. 뭐 하지만 크지 않은 하천 같아요. 그래서 냉각탑을 써가지고 냉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바다에만 뭐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체코에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이제 내륙에 짓죠. 그러니까 냉각탑으로 많은 냉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부는 이제 그 하천을 갖다 쓸 걸로 봅니다. 예. 그러면 미국도 발전소를 많이 세우면 굳이 뭐 SMR이 아니더라도 중간 내륙 쪽에 세울 수 있는 건가 봐요. 그 기술이.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크게 다만 내륙에 짓게 되면 냉각탑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죠. 비쌀 수 있지만은 뭐 그렇게 꼭 해안가에 지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입지에 큰 문제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뭐 지금 그 건설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바꿀 거라든가 그런 고민은 없나요? 우리나라 원전에 계속 설치나 혹은 건설이나 이와 관련해서는 제도는 결국 이제 인허가 제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바꿀 게 있지요, 당연히. 왜냐면 말이죠. 원전 산업은 가장 터프한, 가장 강력한 규제 산업입니다. 워낙 그 원자력 발전은 그거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굉장히 타이트한 산업입니다. 무슨 통신 산업도 뭐 휴대폰 같은 것도 물론 다 규제가 다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규제 제도가 잘 바뀌지 않고서는 원전 산업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라는 것은 저는 항상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면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예. 우리가 어떤 산업을 갖다가 활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위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 같은 거 하고 관리 감독하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그러한 체제 내에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잡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규제로서 그냥 산업을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예. 규제를 강하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 산업을 철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규제의 목적은 항상 그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에서 어떠한 중도적인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그 트럼프가 그 행정명령 내린 것 중에 하나가 보게 되면은 미국의 그 인허가 규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행정명령 낸 걸 보니까 미국에서 반복적으로 건설하는 원전이라든가 원전 인허가에 대해서는 이걸 18개월 내내 해줘라. 이거 이미 접은 거에 대해서 또 하차가 됐는데 이걸 해줘라. 빨리 좀 해줘라. 이런 걸 좀 내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심사가 오래되면은 끌게 되면은 이 발전소 건설 공기가 길게 되고 그 건설 공기가 길어짐에 따라가서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 발전소를 갖다가 적시에 완공하게 되는 그런 리스크는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전력사가 안 하게 돼요. 그렇다가 전력사는 항상 누구든지 간에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인허가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갖다가 좀 해소해라. 그것이 빨리 심사해 주라. 이게 빨리 심사해 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것이 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규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기술 갖고서 이미 다 한 번씩 접은 거 갖고 사게 되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도 원전을 건설할 때는 24개월 내에 해줘라. 그리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진 거라면 표준 원전이라면은 예. 15개월 내에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그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 예. 한 번도 그게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시간 걸리고. 시간 걸립니다. 시간 걸리면은 이제 규제관의 입장에서는 내가 철저히 이거 심사를 했다. 근데 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안전을 갖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졌나 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효율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겠네요. 이러면은 이게 이전에 했던 이미 다 확인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또 그 건설하는 또 본다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뭐 시간이 들을 텐데 그걸 다시 확인한다든가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걸 보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 이거부터 제가 저까지 다 보겠다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안전을 더 확인하는 효율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산업체가 이 산업을 갖다가 끌고 나가서 사회에 베네핏을 줄 수 있도록 사회에 효용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가 나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이제 사회적 수용성 때문에 자꾸 그렇게 같이 맞물려서 브레이크가 걸리나 보네요. 많은 경우 그런 게 왕왕 있지요. 예. 왕왕 있어가지고 그런 게 나올 적에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게 혹시라도 그 안전을 소홀히 한다 이런 비난을 받기가 쉬우니까. 그 SMR이라고 하는 게 요즘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러 이유에서 소규모로도 할 수 있고 뭐 냉각수 없어도 되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는 작다 보니까 원가는 좀 더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저거 상용화하는 거 지금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또 그게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꽤 각광받는 모양입니다. SMR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조금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혹시 그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뭐 냉각수가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항상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열 에너지를 갖다 전기로 변환하게 되면은 그 효율이 적게는 한 30%, 많게는 한 5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열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항상 냉각수가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규모의 경제의 관점에서 볼 적에 SMR이 대형 원전과 맞먹을 수 있는 보고말 쓴 경제성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그런데 말이죠.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돼요. 가격이 싸다 비싸다는 건 내가 이제 선택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볼 적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게 되면은 뉴스케일이 작년 초입니다. 2024년 초에 그 발전 가격이 메가와트아워당 119달러가 나왔습니다. 보조금을 30달러를 받게 되면 한 89달러에 팔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예. 전력 사업자가 제시한 게 메가와트아워당 60달러였는데 그게 이제 뭐 89달러 나와서 다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손 달아서 빠져나가고 그 유타 그 프로젝트가 무산이 됐는데 예. 그래서 SMR의 경제성이 다시 또 화두가 올랐죠. 메가와트아워당 그 119달러면 120달러 잡고 원가 그 우리나라 환율 갖다 곱하게 되면은 대략 한 18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킬로와트아워당. 네. 180원. 예. 대형 원전에 비하니까 그게 비싼 것이지. 만약에 당시 2024년 1월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스 발전이 킬로와트아워당 2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또 그 재생에너지도 뭐 거의 뭐 180원에서 2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런 다른 에너지원과 다 똑같은 테이블에 놓고 봤을 적에는 SMR은 선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대형 원전을 갖다 내가 하지 않고 나는 SMR로서 한다면은 예를 들게 되면 뭐 애플 아이폰은 뭐 삼성 갤럭시보다 비쌉니다. 그럼에도 그걸 갖다가 좋아하는 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원전을 하지 않고 SMR 갖다 하겠다거든요. 그거 보는 관점 뭐냐면은 SMR 대형 원전에서는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분석적으로 봐도 뭐 대형 원전보다는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SMR 같은 데 분산전으로서 또 효용성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봤을 적에 송전망에 줄 수 있는 부담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이런 거 따져보게 되니까 SMR이 좀 비싸더라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대형 원전보다 만약에 SMR이 경제성을 갖춘다. 그렇다면 세계 시장은 뭐 SMR이 지배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지는데 OECD NEA, OECD에 있는 원자력 에너지 기구입니다. 예. 거기서 전망한 거에 의하면은 2050년 됐을 적에 세계 원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게 되면은 대략 한 40%는 지금 현재 원전이 계속 운전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머지 60%가 이제 신규 원전인데 그 신규 원전을 갖다 SMR과 대형 원전이 한 반반씩 가져갈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형 원전의 수요도 있는 것이고, 있는 거고. 그런 수요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간에 좀 싼 전기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데서 당연히 대형 원전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게 소형 원전을 넣어도 이건 되겠는데, 이게 또 거리가 머니까 사실 송전망을 갖다 좀 안 쓰면 더 세이브가 되겠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그 소형 원전이 더 뭐 매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반반 정도로 보고 있어서 2050년까지는 아마 두 개의 원전 시장은 존재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는 사실 그때는 경제성이 소형 원전이 이제 뛰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시장은 넘어가게 되고 예. 소형 원전의 그 경제성을 갖다가 대형 원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소형 원전 남들의 그 마켓이 있으니까 그 마켓 정도 수준에서 갈 걸로 봅니다. 그런 마켓이 있는데 아직 상용화 소식은 조금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예. 어떤 고민이 좀 꽤 남아 있습니까? 가격 경쟁력이 제일 크지요. 그러니까 전기가 비싼 전기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가격 경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가격 경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페퍼복으로만 나온 것에서는 상대 잘 안 믿어줘요. 페퍼로 나가서는 얼마든지 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나오지만은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이 발전소를 지어봐서 이거를 한번 그 증명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케이스가 잘 안 나오는. 각국에서 이제 최초 그 SMR을 갖다가 이제 누가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여주냐가 지금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 뉴스가 하려다가 그건 일단 물 건너 가서 루마니아에 하겠다 하더라고요. 루마니아. 주체는 누가? 루마니아 정부가요? 루마니아 전력공사죠. 전력공사가. 루마니아 전력공사에 뭐 하겠다. 근데 미국이 상당 부분 차관을 갖다가 뭐 주는 조건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뉴스케일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뉴스케일 원전입니다. 뉴스케일 원전. 딱 뉴스케일 원전인데 이게 하나고 제가 보건대 가장 전망이 확실한 것은 어디냐면은 BWRX 300이라고 예. BWRX 300인데 BWRX 300 이거는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일본 히다치가 공동으로 합작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 제가 왜 이것은 확실하다고 보냐면은 이거는 캐나다 온타리오 전력사가 자기네들 그 원전 부지 짓겠다라고 해서 건설 허가를 이미 신청했습니다. 승인했네요. 달링턴 프로젝트. 달링턴에다가 자기들 원전 부지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BWRX 300을 갖다 넣겠다. 첫 번째는 이제 한 기를 하는데 예. 뉴스에 보기엔 제가 뭐 4기인가 6기인가라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하는데 제가 이걸 가장 확실하다 보면은 이 전력사가 뛰어들거든요. 근데 온타리오 전력사는 대형 회사입니다. 캐나다에서 퀘벡 전력 다음으로 큰 회사입니다. 예. 이런 대형 전력 회사가 투자하고 건설하겠다는 건 이건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갈 거라고 보고요. 그게
2028년, 2029년 준공 프레임을 잡더라고요. 좀 늦어져가지고 뭐 2029년 친다 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BWRX 300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TVA, 테네시 밸리 오서리티라 해서 미국에 있는 최대의 공영 전력 회사입니다. 미국은 대부분 다 그 예. 민영이에요, 전력 회사가. 예. 그런데 TVA는 테네시 주 정부 전력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우리나라 보면 공기업인데 예. 그 TVA가 역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부지 클린치 리버 사이트에다가 BWRX 300을 갖다 짓겠다라고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예. 네. 그래서 건설허가를 신청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강력한 전력회사 두 개가 거기에 그걸 짓겠다고 나오면은 저는 그 BWRX 300은 될 거라고 봅니다. BWRX 300은 이건 어떤 다른 회사의 그 SMR 방식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 SMR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여러 노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있는데 네. 뉴스케일 또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혁신형 SMR 그리고 또 그 BWR 300 이것 다 사실 경수로 기반입니다. 경수가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로 기술입니다. 예. 제4세대 원자로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그래서 다 경수로 기술 기반한 그런데 우리나라 거는 이제 그 가압 경수라 해서 원자로 내에서는 스팀을 만들지 않습니다. 증기 발생인 걸 따라 둬가지고 거기서 스팀을 만드는데 예. BWRX 300은 비등 수용이라 그래서 원자로 안에서 바로 이제 스팀을 만듭니다. 그 때문에 시스템이 훨씬 단순합니다. 훨씬 단순한데 후쿠시마 사고를 겪었던 노용이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인기 떨어졌죠. 하지만 이걸 갖다가 소형화 시켜가지고 안전성을 훨씬 높이고 이미 또 단순하지만 더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걸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사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메리트 있게 메리트 있게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짓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다른 회사가 있나요? 그러면? 그럼요. 그거는 그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그 제너럴 일렉트릭 예. 원래 보일링 워터 리액터 비등수를 만든 원조 회사입니다. GE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이 맞습니다. 근데 SMR. 거기다가 히다치도 일본에서 그 보일링 워터 리액터 비등수로형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가 합작으로 만든 SMR입니다. GE 히다치 누클레어 에너지라고 하는 맞습니다. 회사가 있는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그게 예. 300메가와트짜리인데 제 봤을 적에는 그거는 어쨌든 간에 세상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가격 균열을 가졌다. 그렇다면은 많이 선호들을 할 거고요. 유럽에도 많은 국가들이 그 BWRX 300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갖고 있는 하는 그 기술 방식보다 이게 좀 우월하다고 혹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겠죠? 기술이 어느 것이 더 낫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각각의 그 장단점이 있어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아주 팬시하고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썼을 적에 반대 시각에서 본다면은 그거는 증명되지 않은 기술인데 왜냐면 원자력은 워낙에 그 안전을 갖다 중시하기 때문에 예. 이른바 프로븐 테크놀로지 검증된 기술이어야 되거든요. 아이디어는 좋아. 기술도 멋져 보여. 근데 그것을 과연 이게 검증을 해봤어? 라고 나올 적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최초 원자를 갖다 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대세가 되고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모르죠. 그 검증하는 과정 중에 페일할 수도 있죠. 그것이 검증하는. 그래서 이제 뉴스케일은 상당히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아이디어도 좋고 여러 가지로 탁월한데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좀 걱정하는 것이지요. 막상 내가 원자력 발전소가 뭐 하나가 뭐 수조 원짜리인데 이걸 그러니까요. 갖다가 함부로 했습니까? 반면에 BWRX 300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그런 혁신성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좀 떨어집니다. 그런 혁신성은. 하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검증된 기술을 기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좀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균을 갖추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기술의 혁신성도 중요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그렇지. 전기 만들려고 하는 SMR이 네. 혁신적인 기술로 가동하면 어쨌든 그 혁신의 결과는 가성비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는 혁신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뉴스케일 파워의 혁신은 그럼 어떤 점에서 기대를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이 이제 만약에 경제성을 갖다가 보이기 시작한다면은 그 뉴스케일이 아주 시장에 아주 유력한 주에 떠올 건 분명합니다. 왜냐면 이게 뉴스케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뉴스케일 파워의 그 가장 큰 장점이라 보면은 그게
자연력을 이용해 가지고 예. 거의 100% 안전을 갖다 보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다음에 그 모듈 형식으로 해가지고 전력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모듈이 77메가와트 수준인데 예. 77메가와트 수준으로서 그걸 10개를 조립하게 되면 그걸 770을 조합하는 방식이 하죠. 우리는 77메가와트 갖고서는 경제성 갖다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70, 한 모듈 77메가 갖고서는 그걸 갖고 10개를 만들지 770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모듈 SMR은 그 모듈 하나하나는 그 제작비가 비싼 거거든요. 사실 이 건설비보다도.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걸 10개 하기 좀 힘들다. 경제성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170메가와트 하나의 모듈이. 그럼 우리는 170메가와트짜리 4개 모듈. 니스켈 같으면은 거의 한 8개 모듈인데 우리는 그 절반 이하죠. 뭐 니스켈 같으면 9개 모듈 되겠네. 그보다 더 그 절반 이하인 모듈을 하게 되니까 물론 모듈 하나하나의 사이즈는 뉴스케일보다 큽니다. 예. 하지만 그걸 여러 개 모듈 하는 것보다는 싸니까 그래서 우리는 170메가와트 급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뉴스케일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SMR과 이번에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BWRX 300 이것도 또 다른 거고. 다른 겁니다. 뉴스케일도 또 다른 거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가 우리는 궁금한 건데 어느든지 BWRX 300이 실제로 제일 먼저 가동하고 상업성이 확인이 되면 다른 SMR도 다 이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또 메리트가 있고 특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내에서 어떻게든 경제성을 더 높이려고. 예를 들면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초창기는 50메가와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성이 없으니까 이걸 77메가와트로 올린 것이고요. 예. 이걸 보아하니까 BWR300하고 비교하거나 또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혁신형 SMR을 봤을 적에 자기네들이 좀 부족하다 본다면 이걸 차라리 더 그 용량을 갖다 더 높일 가능성이 더 크지요. 기술 발전은 기술 경쟁은 그렇게 할 텐데 네. 어딘가에서 먼저 이게 상용화를 시작하면 그게 이제 수요처 입장에서는 사실상 표준화 또는 대세 그렇게 되는 시장인지 폐쇄적인 뭔가 있어서 각자 다 시장을 가질 수 있는 구도인지가 궁금해서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그 시장에 어떠한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 시장이냐, 예. 아니면 이 시장이 몇 개 정도서 과점될 수 있는 시장이냐라는 걸 질문하신 건데요. 예. 좀 어려운 질문에 속한데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대개 이 원전 산업은요 굉장히 규모가 큰 산업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항공산업과 비교합니다. 항공산업도 굉장히 규모가 큰 산업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굉장히 또 튼튼한 그 인프라를 갖다 바탕으로 하거든요. 항공기 산업도 보게 되면은 그 항공기 제조업체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맥도날드 더글라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락히드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보잉도 있었고. 근데 대세는 그 대형 여객기는 보잉. 그 다음에 맥도날드 더글라스는 제가 보건데 뭐 다른 회사에 흡수된 것 같아요. 근데 락히드 같은 거는 전투기에 특화되고 이게 특화됐죠. 예. 마찬가지로 유럽에도 여러 그 항공사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에어버스로 이렇게 통합이 됐습니다. 비슷한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가지고 대세가 잡는 노용들이 나오겠지만 그 과정 중에 어떻게 특화된 노용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제 보건대는 2030년대 이제 노용들이 시장에 나와서 경쟁하기 시작하면은 2040년대 늦어도 2040년대 중반쯤에는 어떠한 좀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이제 원자력 발전 더 열심히 많이 짓겠다고 하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뭐 끌어들이려고 하고 오늘도 보니까 뭐 어디 그 뉴스가 오클로라고 하는 회사하고 뭐 한수원이 협력한다는 뉴스도 있고 하거든요. 4세대 SMR 관련해서 우리는 일단 정책이 좀 한쪽으로 결정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서둘러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상황 뭐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 정책을 너무 그 에너지를 이게 그 정치적 또는 이념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어차피 재생도 필요하고 어차피 원자력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건 안 할래 또는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원전은 원전대로 키워나가게 되고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보급 정책에서 산업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면 봅니다. 이게 좀 늦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게 재생에너지를 하게 되면은 누가 돈 버냐면은 태양광세를 파는 업체가 돈을 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태양광세 업체들이 다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철수하고 중국이 먹었죠. 또 이제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해외에 있는 풍력 발전 사업자들이 다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시장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보급 정책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급하기 위해서 계속 뿌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걸 산업 정책으로 가서 이 우리나라 막강한 그 재생에너지 산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꿔야 되고요. 그러면 보조금을 기업에 주는 방식, 소비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게 산업 정책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원전 산업체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원전 산업체를 이렇게 키워왔는데 이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또 우리나라 국민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이거 좀 신경 써서 이걸 여기 와가지고 지금 거의 우리가 한 50년 키워왔는데 네. 이걸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렸지 이 원전을 놓고서 우리가 자유롭게 나 이걸 선택하겠어 또 선택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전 세계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이걸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원전이 경쟁력이 있고 국가 산업에 이 토대를 닦는데 기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정부 당국자들이 또 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그걸 제외하고 본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기술 개발 관점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문제가 계속 좀 이제 그 체코에서 발목을 좀 잡았어요. 예. 이거를 우리나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발전의 계기로 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뭐 웨스팅하우스 같은 그런 막강한 기업하고 이렇게 뭐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도 사실은 뭐 전 세계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는 수준인데 어쨌든 간에 뭐 미국과 협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가야 되지만 우리가 보다 더 독자적인 기술을 갖다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한수원이 이제 새로운 또 대형 원전 노력을 갖다가 이제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2050년까지도 아예 또 그 대형 원전 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SMR 같은 것도 우리가 독자 기술로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나라 SMR 짓습니다. SMR 짓는데 미국의 SMR 사업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밖에 없지만은 저 같으면 우리나라 SMR 미국 원전 사업자 들어와 가지고 짓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해봐라. 대신에 우리나라도 SMR 기술 갖고서 미국 원전 시장에 가서 이걸 미국 전력 사업자한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 간에 어떠한 뭐 프레임을 갖다가 만들어주면은 상호간에 좋지요. 경쟁이 있어야지만이 어쨌든 간에 성장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일부러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한번 지어보기도 하고 하는 정책 결정이 빨리 필요하네요. 업체가 커보려면. 이미 돼 있습니다. 2034년 9월에 네. 우리는 4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34년 9월에 첫 번째 모듈이 들어가고 2035년 6월에 나머지 3개 모듈 다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혁신형 SM을 갖다가 준공하는 것이 전력 수급 계획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10년도 안 남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부지를 잡고 계획을 갖다가 실시 계획하고 인허가 하려면은 부지런히 서둘러야 됩니다. 부지를 서둘러서 이 계획 넣은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2034년에 첫 번째 모듈 넣게 되면은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2028년, 29년 아무래도 30년대 초반에서 한 2, 3년 늦지만은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서 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 정도 타임 프레임 정도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중간에 정부 바뀌고 그러면 또 멈추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거야 뭐 못하게 뭐겠습니까? 뭐 이제 뭐가 뭐 잡게 되면 그게 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우리는 교육 정책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네네. 중간에 바꾸더라도 5년 후, 6년 후부터 바꾸는 걸로. 네네. 예. 소비자가 바로 이제 있으니까 그런 거긴 하겠습니다만. 네. 또 에너지 정책도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 에너지 정책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제8차 전력 수급 계획 2017년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세운 것인데. 그때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원전 건설하게 잡혔던 6개 호기를 다 취소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 전력 수급에도 15년 타임 프레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15년, 20년 타임 프레임을 보고 가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5년마다 확보받게 되면은 그 누가 투자를 못 하죠, 그러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 재생에너지도 그럼 결국은 정부가 직접 수요처가 되거나 해서
산업을 직접 키우는. 그러니까 그냥 저걸로 깔아 이렇게 찍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알아서 싼 거 사다가 발전하세요. 우리는 전기만 살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이 내가 이제 경쟁력을 갖다 강화시켜 나갈 그런 그 유인 요소를 갖다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주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재생에너지 단가, 시장 단가를 갖다 조정해 가면서 그 조정에 나갈 적에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들어올 텐데 그것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이 더 싸게 더 효과적인 공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외에 나가서 경쟁할 수 그럼 있도록. 참 좋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요? 지금은 민간 업자들이 태양광 모듈을 사고 패널을 사서 발전해서 하다 보니 그냥 싼 거 사오는데 효율이 높은 그 태양광 모듈을 쓴다. 효율이 높은.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태양광 셀이 더 효율은 좋은 걸로 알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실리콘 기반으로 하는 태양광 셀이라서 그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단가를 낮춥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효율이 높은 걸 쓰게 된다면은 효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이른바 그 REC 그 재생에너지 서티피케이트죠. 리뉴얼 에너지 서티피케이트 그런 걸 갖다 좀 조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 거 같은 거. 그다음에 기술 개발 보조를 갖다가 해주고 뭐 이런 걸 갖다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걸로 한 건 좀 뭐 쿼터를 주든 좀 전기를 사드릴 때 배려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뭐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봅니다만 뭐 알겠습니다. 친환경 그 전기를 하자는 분들은 뭐 극단적으로 그걸 이제 좀 비중을 높이고 원전은 뭐 스톱시키든 줄이든지 하자는 의견일 것 같긴 한데 원전이 뭐 나쁘지 않고 유일한 대안이고 그 단가도 낮으면 원전을 우리나라가 한 90% 정도로 그렇게 채워놓고 나머지를 친환경으로 그냥 하든가 말든가 하는 방식은 거꾸로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70%가 원전입니다. 예. 70%가 원전이고 대략 한 20% 정도가 이제 재생이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뭐 가스라든가 또는 이제 뭐 다른 방법을 써서 뭐 전기를 수입한다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해결하는데 물론 이제 뭐 이미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력 수급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모델에 있어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은데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한테는 우리나라 사회는 약간의 그 원전이 많아지게 되면은 약간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까지는 오케이. 들어와도 좋아. 한 20% 오케이. 30% 거기까지 해볼 만하겠어. 40, 50 그쪽 그런 어떤 심리적 정감이 누구나 있어요, 사실은. 누구나 사실은 뭐 꼭 원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런 심리적 정감이 있을 수가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 사회가 상당히 좀 약간 좀 평등을 지향하는 뭐 이런 것 좀 있거든요. 그 원전에 대한 기술 그 위험에 대한 걱정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려면 아예 원전을 없애는 게 맞고 단계적으로 그렇죠. 드리려고 하면 그게 제일 싸다는데 뭐 5개가 있나 15개가 있나 사고 나면 똑같이 고생하는 건데 그걸 굳이 5개로만 줄이는 건 무슨 효용이 있나 싶어서요. 근데 이 프로님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평양 감사도 나시리만 안 한다. 우리나라의 어쩌면 뭐 내재적인 뭐 이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갖다가 설득해 나가고 이래가지고 국민 수요를 높여나가고 이런 거는 원자력 사업계의 과제라고 봅니다. 또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정동욱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또 저희가 요즘 계속 뉴스로 나오는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어서요. 또 저희가 궁금한 게 또 쌓이면 교수님 한번 또 모셔서 또 궁금증도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